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바로 모셔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뭐 이슈가 당연하지만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이틀에 걸친 합의, 이것도 뭐 하루 더 합의될 수도 있다 했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근데 시장은 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일각에서 또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예. 보셨어요? 예, 뭐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네. 굵직한 타협이 조금은 좀 가시화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좀 음. 아쉬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맞을지 모르지만 서로 벼랑 끝에서 그냥 마지못해서 합의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 인상을 받으셨어요? 미국은 이제 그 시토류라든지 이러한 그 중국의 수출이 제한됐을 경우 올 수 있는 그 미국 내 공급망 차질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워낙 시급했던 부분들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5월달 수출을 보게 되면 대미 수출이 한 16% 가까이 이제 급감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수출 쪽에서 뭐 아무래도 제조업들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 이러한 것들이 서로는 뭐 결국은 합의에 이르긴 했지만 이게 뭐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 시토류 수출 같은 경우도 6개월 한시적인 합의 정도로 좀 그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보면 뭐 아직 그 미중 간의 어떤 그 관세 또 무역 갈등 자체가 뭐 상당 부분 봉합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그 대중국 관세 자체가 아직 55%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측면 자체도 좀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분위기는 뭐 좋게 형성이 되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어쨌든 가장 이 양측이 지금 위원님도 벼랑 끝에서 만난 것 같다라는 네. 인상을 받으셨다고 평가해 주셨잖아요. 어떤 부분을 합의했나 보면 일단 중국이 히토류를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뭐 미국은 중국 유학생들 미국 대학 입학 허용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요구를 뭐 계속 했다고 네. 알려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의 성능이 있는 그런 반도체는 불가하다. 이런 건 좀 유지가 됐고 그러니까 양쪽이 뭘 급하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좀 다 드러났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위원님. 네, 뭐 말씀하신 내용대로 반도체 히토류 뭐, 그러니까 네. 그 중국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좀 뭐 고급 인력이 계속 미국으로 좀 가는 부분이 좀 필요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뭐 미국이 지금 뭐 고성능에 대해서는 뭐 계속 제한을 걸거나 뭐 범용적인 부분 뭐 이러한 쪽에서는 조금 중국은 계속 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현실감이 분명히 나온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당연히 시토류 부분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최근에 뭐 이전에 조금 저희가 지금 뭐 그 저가 제품에 대한 어떤 공급망 뭐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좀 필요했다라는 부분에서 양측이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좀 합의를 좀 본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이 합의 자체가 계속 그 뭐 이행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말 정상회담을 해서 뭔가 조금 더 진일보된 어떤 그 합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나올지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 일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합의를 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일단 뭐 최악의 국면을 저희가 좀 피했다라는 부분은 일단 뭐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또 오늘 그 베센트 장관의 얘기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7월 9일이 그 상호관세 그 협상 데드라인인데 협상을 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뭐 관세를 조금 더 시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라는 좀 유연한 어떤 자세들이 나왔다라고 보면 미국이 당초 이제 4월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날 이제 발표했던 어떤 상호 관세 고율의 상호 관세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후퇴된 느낌을 사실은 좀 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하반기 이제 뭐 어제 미국의 물가도 나왔지만 이제 물가 흐름이라든지 또 미국 경기 뭐 이러한 쪽에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율 같은 경우도 추후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긴 흐름으로 봐서는 달러가 약해지고 여타 통화들이 강해진다라는 게 일단은 뭐 하루하루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이게 큰 줄기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이거에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뭐 큰 흐름에서는 뭐 유의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약달러와 여타 통화의 강화. 근데 이제 일부에서 저도 뭐 이게 좀 초기에 이제
강한 어떤 약달러 흐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좀 분위기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인 달러 약세폭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저 개인적으로 좀 커 보이지는 않는 사항들이고요. 그 이유 자체는 일단 그 유로화 자체가 일단 상당 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뭐 거의 지금 1.14달러까지 사실은 좀 오른 상황들이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어떤 유로화 강세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달러 약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중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관세 어떤 불확실성 뭐 이것들 때문에 자금들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탈하는 현상 자체가 사실은 달러 약세를 사실 촉발을 했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조금 분위기가 조금 전환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관세 리스크도 완화가 되고 뭐 감세안에 대한 논란은 좀 있긴 하지만 뭐 감세안도 결국 실시가 된다라고 보고 오늘 뭐 물가가 조금 안정세를 보이면서 뭐 추가적으로도 물가가 떨어지면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미국 주식 시장 또 미국 경기에는 사실 탄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자금들 자체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현상들이 사실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달러 어떤 강세 요인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 과정 속에서 저희가 우려했던 이제 환율 압박에 대한 문제 자체는 어느 정도는 좀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압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엄청나게 환율을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치 자체는 사실은 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어떤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는 시장이 이제 그 부분을 좀 반영한 부분들이 아닌가. 어제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지만 오히려 이제 뭐 원화 환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좀 상승하는 원화가 약세가 되는 어떤 이런 흐름이라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뭐 무역 협상하면 환율 협상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 뭐 이러한 쪽의 어떤 그 공식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조금 약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환율과 관련돼서 제가 그런 표현을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골디락스 환율 수준이다라고 이제 좀 표현을 썼는데요. 골디락스 환율. 골디락스는 뜨겁지도,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 얘기 않고. 자체는 어느 국가에도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어느 국가에도 뭐 수혜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달러 환율이라든지 엔, 유로, 뭐 원화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도 레벨의 어떤 환율 수준 자체는 누구에도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지금 뭐 1,500원대에서 1,300 한 지금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7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사실 1,400원대 이상은 다들 좀 뭔가 부담스러운 환율인 거고요. 우리나라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어떤 국내 경기의 어떤 불안 요인을 사실 반영해서 올라간 어떤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1,300원 정도라면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크게 해치지도 않고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뭐 여기서 조금이라도 조금 원화가 좀 강세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쪽에서 국내 어떤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어떤 레벨대인 부분들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 달러 부분도 사실은 지금 셀 USA 현상으로 이제 그 달러 자체가 상당히 약화된 거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됨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이익 자체,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외 진출한 미국 기업들도 다국적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2분기 실적이라든지 3분기 실적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달러가 더 급락하지 않고 원화도 사실 여기서 더 뭐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율대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디락스 환율. 네, 상당히 좀 표현이 확 와닿는데 일단은 요약해 보면 달러 약세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은 좀 약해 보이고 이 정도 환율 레벨대가 피해가 어디에도 좀 있지 않은 골디락스 환율대로 보신다. 우리나라가 환율 그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 부분 안에는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사실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이 안에는 미국에 대비해서 흑자가 크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율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추후에 이제 협상에 있을 때 좀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요건 영향이 있을까요, 위원님? 뭐 적절한 영향은 있겠죠. 그래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미 재무부에서 일단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은 좀 저평가됐다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좀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이번에 환율 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거 뭐 이전에 어떤 요인들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또 하나 이제 제기된 것이 국민연금을 통한 이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어떤 그 불만도 사실은 이번에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그 원화 환율 자체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자금 동원해서 정말 외환시장을 방어했던 것들이 어떤 제기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원화의 어떤 어떤 자체를 이제 시장에 좀 맡기지 않고 정부의 어떤 의도로 사실 이렇게 조금 개입을 통해서 조절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을 분명히 표시했다라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무역협상 과정 속에서도 이 환율 문제 자체는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만약 됐을 때, 추가적이 됐을 때 우리 정부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개입을 하지 마라, 뭐 이러한 쪽의 어떤 압력을 사실은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벨대 환율, 이제 환율 얘기에서 뭐 증시하고도 워낙에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360원, 1,370원대 요 환율, 앞서서는 이제 골디락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1,400원대 레벨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원화가 강세가 되다 보면 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자금이 최근에 우리 시장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그리고 우리가 워낙에 이제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골디락스로 어디에도 뭐 피해가 없는 레벨대라고 보세요? 뭐 일부 뭐 피해가 있는 기업들은 있겠죠. 뭐 아무래도 이제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환율이 내려가는 게 그렇게 썩 달가운 그러니까요, 부분들은 아닌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원화 환율이 한때 뭐 1,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에 930원, 94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좀 엔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오히려 강세인 부분 자체는 뭐 수출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고, 또 이제 미국 수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하튼 지금 관세 10%를 좀 저희가 내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자동차는 25%를 이제 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도 조금 환율이 조금 약세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사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레벨 여기서 뭐 1,350원 이하로 떨어져 1,200원대 진입을 하지 않고 1,300원 초반에서 중반대 정도의 환율 흐름이라고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경쟁력 자체가 그렇게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생긴 부분들이 좀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 최근 뭐 아시겠지만 허니문 랠리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 가장 그 주요한 특징 중에 외국인 자금이 6월부터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원화가 절상이 뭐 추가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외국인 투자가 뭐 환을 통해서 뭐 어마어마한 차익을 뭐 얻는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뭐 환에서 손해 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좀 추가적인 그 외국인 자금의 유입을 좀 유입하는 어떤 그런 그 트리거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뭐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이제 진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 정부가 이제 2차 추경 대규모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도 사실은 좀 워낙 강세가 아무래도 이제 뭐 내수 경기에는 당연히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할 테니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지금의 환율 흐름은 말씀드린 대로 뭐 골디락스 정도의 환율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 레벨대에서 조금 더 위로 갈 어떤 변수 아니면 확 아래로 갈 변수? 요게 왜냐하면 위원님 기준에서 요 레벨이 골디락스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제 하면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은요? 뭐 배제는 할 수는 없겠죠. 뭐 위로 올라가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관세 불확실성 자체가 다시 불안이 확산된다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7월 초에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뭐 관세를 다시 이제 재소화시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그 요인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드라이브라든지 그것 때문에 국내 경기 자체가 예상외로 강해진다, 뭐 이러한 쪽의 흐름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원화 환율 자체가 상당히 좀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트리거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그 미국의 재정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환율의 특이한 점, 달러 흐름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게 금리하고 달러가 사실은 따로 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금리와 달러가 따로 논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는 약세고, 네.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는 강세가 되고. 보통은 요게 같이 가는 경우가 같이 가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뭐 5월, 6월을 지나면서 더욱 이게 괴리감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최근에 보면은 뭐 물가 그러한 요인들보다는 미국의 재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실은 좀 뭐 소위 그래서 뭐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셀 USA 현상이 나올 때마다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어떤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더 만약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달러는 사실은 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제가 뭐 하반기에 바이 USA로 좀 변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셀 US 현상이 더 심화된다라고 하면 국채 금리 미국의 지금 4.5 10년물 기준으로 4.5인데 그게 4.5를 넘어서 거의 5%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는 뭐 그 5%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뭐 상당히 급등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달러는 급락을 할 거고 자연스럽게 원하는 강세가 되겠죠. 이거는 사실은 국내 금융시장이나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싹 좋은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달러가 여기서 하락하는 것도 사실은 글쎄요 뭐 이렇게 썩 달가운 현상은 아닐 것 같고요. 또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거는 달러가 올라가는 부분은 또 다른 어떤 불확실성 부분들이 있어서 뭐 현 레벨에서 중심으로 해서 한 등락을 하는 정도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나 금융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환율대가 아닐까 좀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반기에 바이 USA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네.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 바이, 그러니까 미국을 산다, 예. 셀이라고 우리는 좀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요거는 채권 말씀을 하시는 채권 건가요? 주식 다 마찬가지죠. 채권 주식 다 예. 하반기에는 미국을 좀 사는 미국 예. 시장을 사는 흐름이 될 예. 것이다. 요건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좀 관세 리스크 자체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분명히 깔리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 미국의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5월 레벨에서 사실은 더 오르지 않고 조금 더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9월에 정도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이제 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9월에 내면 올해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관세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 자체도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시 이제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재개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뭐 미국의 그 예외주의 현상이 아주 뭐 이전처럼 더 강해지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은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자금들 자체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도 그렇게 되면 떨어질 거고 국제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의 뭐 활력이 다시 조금 커질 수 있고 그렇게 보면 뭐 미국 주식 시장이 올해 상반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 그렇게 보면 올 하반기에는 오히려 미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좀 나을 수 있는 상황들로 전개될 수 있다. 그것이 결국 자금 흐름 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으로 좀 이제 가는 흐름이 다시 확인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으로 사실은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좋고 우리도 좋고 뭐 이러면 좋을 텐데 최근에 보면은 약간은 좀 따로 갔던 미증시가 굉장히 잘 갈 때 우리는 또 우리만의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뭐 굉장히 시장이 좀 안 좋았다가 최근에는 미증시도 물론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계속 상승세긴 상승세지만 우리가 더 아웃퍼폼을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미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또 자금이 또 다시 옮겨가나 지금의 분위기가 또 달라지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건 아닙니까? 네, 그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뭐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뭐 미국만 좋은 그러니까요. 뭐 이러한 현상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한계가 조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미국 증시라든지 경기가 조금 바탕이 된다라는 거는 올해 사실은 최악의 이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경기가 관세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
물가 압력도 높아질 거다.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자체 리스크 자체가 현실화될 거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비관론의 가장 중심이었는데 그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뭐 미국 경기도 뭐 예상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교육 사이클 측면에서 결국 글로벌 교육이 회복이 된다라는 측면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 증시 경기에도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또 한 번 이제 유동성 자체가 사실은 더 확대될 수 있는. 뭐 최근에 지금 9월로 생각하시는데, 예. 네. 뭐 지금도 보면 ECB도 금리를 내리고 네. 있고, 뭐 중국도 사실은 계속 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에 그 장기 30년 국채 금리가 워낙 튀다 보니까 지금 일본 은행의 그 양적 그 축소 계획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양적 완화의 어떤 그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양적 완화 규모를 계속해서 이제 줄여왔던 것들을 조금 느슨하게 속도를 조금 더 이제 느리게 하겠다라는 의미 자체는 그만큼 돈이 더 풀린다라는 의미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거기에 이제 뭐 연준의 어떤 금리나 그리고 하나 최근에 요새 좀 얼핏 생각이 드는 건 뭐 아직 현실화된 부분들은 하지만 최근에 뭐 저도 여기 와서 말씀을 몇 가지 뭐 드린 적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갑자기 부상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저희도 예. 얘기 종종 해요. 오늘도 했고. 예,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뭐 달러 패권 문제, 뭐 그러니까요. 미국채 뭐 매수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그 통화의 증발 요인입니다. 증발. 예, 그러니까 네. 중앙은행이 사실은 모두 통화를 관장을 하는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아닌 새로운 그 비금융기관 또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비금융기관 거기서 새로운 통화를 사실은 발행을 하는 네. 거니까 전체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 아직 이게 뭐 아직 사이즈 자체가 크지 않고 가지만 이게 뭐 미국도 계속 움직이고 홍콩도 뭐 어저께 보니까 법안을 통과시킨 것 같고 뭐 우리나라도 뭐 지금 논란이 있지만 뭐 이거를 도입을 하느냐 안 하는데 각국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결국 연다는 얘기 자체는 뭐 한국은행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맞아요. 여하튼 통화 증발의 또 다른 어떤 그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하반기 우리가 이러한 시장이 또 새로 생기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아까 관세에 대한 리스크 자체 완화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깔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뭐 지금 상황들 자체는 뭐 미국도 좋을 수도 있고 글로벌 환경 주식시장 모든 것들이 유동성에 상당 부분 당분간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하반기에 계속 전개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재정적인 정책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아직 뭐 그렇게 크진 뭐 아직, 않지만 이 움직임 자체가 유동성 장세의 또 하나의 그렇죠. 힘일 수 뭐 있다. 미국 같은 경우 좀 서클 같은 경우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그러게요. 저렇게 폭등한 부분 자체는 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화된다라고 하면 글쎄요 뭐 중앙은행은 좀 기피하고 싶지만 조금 통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확대 요인으로 또 하나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당장 위원님 이제 우리 입장에서 금융시장의 네. 관심은 이제 최근에 오랜만에 우리 시장 투자를 해야 된다 으쌰으쌰 이제 이런 아주 활기찬 분위기 너무 좋거든요. 네. 요게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많이 바라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물론 매일 계속 오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뭐 건전한 조정 뒤에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우리는 좀 바라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 해답을 좀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최근에 보고에서 닥스 지수에서 답을 찾자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독일. 예. 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독일 닥스 지수하고 한국 코스피 지수를 2001년 초를 이제 100으로 해서 쭉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닥스 지수 같은 경우 2002년 중반 이후에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 예, 파란색 보시면 몰랐고 그래서 2002년 저점 대비해서 보면 거의 그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기간 동안 배가 올랐다는 얘기죠. 야, 지수가요. 지수가요. 네. 예.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오늘 어저께 이제 2,900선을 넘었는데
뭐 배는 아니더라도 뭐 한 7, 80% 오르면 5천선이 사실은 뭐 3년 내에 가능할 수도 있는 이제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꿈의 있고. 5,000피. 예, 우리가 이제 예. 5,000피 얘기할 때 예. 꿈이라는 말을 예. 꼭 붙이곤 하는데 이게 사실 독일 보면 그렇게 뭐 꿈만은 아닐 수 있다는 예. 말씀이세요. 뭐 좀 뭐 너무 성급한 또 이게 항상 뭐 신정부 출범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왔기 근데 때문에 뭐 당장이란 말씀이 아니니까요. 뭐 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이제 찾자는 얘기 자체는 우리가 독일 닥스지수가 오른 원인을 보게 되면 뭐 네.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뭐 유동성 효과들 그리고 뭐 재정 정책 강화 뭐 또 미국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자금들이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 어떤 반사 이익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또 이렇게 지켜보면 말씀하신 유동성 효과를 사실은 저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뭐 지금 금리도 사실은 공격적으로 내리고 있고 재정 정책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독일 같은 경우 돈을 풀었을 때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증시로 사실은 많이 갔다라는. 그러니까 독일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 보면 독일 부동산 가격은 전혀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돈을 풀면 이제 부동산 걱정을 좀 하죠. 왜 자동으로 뭐 서울 지역 부동산으로 가고 뭐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어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부동산 대신 주식시장이 이제 새로운 어떤 대체 시장으로 하자라는 점인데 그러한 정도의 어떤 그 흐름이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제 뭐 유동성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동성 자체가 좀 조금 더 생산적인데 뭐 그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증시 쪽으로 유입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규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사실은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독일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럼 어느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냐 이렇게 보면은 금융업종입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최근에 우리 시장도 증권도 예. 그렇고, 네. 근데 한때 저기 독일을 생각해 보시면 코메르츠방크라든지 뭐 이런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때 저희가 했던 부분들인데 뭐 아직 그 뭐 완전히 뭐 정상화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 금융업체들이 이렇게 이제 주가가 거의 한 배 이상 사실은 시가총액 기준 모르는 부분 자체는 결국 뭐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체질 개선에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 그걸 이제 레벨업이 사실은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좀 우리가 밸류업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쪽으로 사실은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신성장이라고 할까 아니면 기존 산업의 레벨업이라고 할까라는 부분에서 독일 같은 경우 이렇게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오른 게가 오른 업체가 뭐 아시겠지만 라인메탈입니다. 방산. 예, 네. 그게 아마 3년 동안 거의 200배 올랐습니다. 2000%. 근데 이제 시가총. 최근에 독일 재무장, 뭐 재정을 좀 더 쓰고 뭐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좀 탄력을 받을 예, 수도 물론 이제 있는 그러한 거죠. 어떤 뭐 외부적인 효과가 있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네, 있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도 있지만 문제는 그 정도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게 오른쪽에 저게 퍼센트잖아요. 예, 예. 2100%. 예, 예. 어. 그러니까 200배 오른 거죠. 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 경쟁력이 레벨업 됐다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독일 시총 1위 업체인 셉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최근에도 사실은 그렇게 뭐 탄력을 받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독일 셉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거의 뭐 상당 부분 시가총액이 100% 이상 사실은 좀 오른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2배 이상 올랐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글로벌 어떤 AI 트렌드 이러한 쪽에 그 독일 IT 업체들 자체도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어느 정도는 그러한 파일을 이제 나눠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 부분 저에게 좀 시사점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AI 뭐 투자 공약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지속 가능하게 사실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하나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렇게 독일이 돈을 풀고 재정을 이렇게 푸는 과정 속에서 미국은 근데 국채 금리가 뭐 상당히 불안한데 독일은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독일의 재정 건전성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GDP 규모, 정부 부채 규모는 GDP 한 60% 정도 되니까요. 뭐 미국이 한 100% 되면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죠. 어느 정도 돈을 풀어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담보로 해서 돈을 풀어도 시장이 그렇게 뭐 우려할 정도의 재정 리스크 자체가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것들도 독일 증시가 상당히 오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경기만 보면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더 안 좋습니다. 독일 경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저렇게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독일 닥스 지수라는 게 우량 40대 기업을 가지고 만든 지수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왜곡은 있을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 자체가 상당히 충족이 됐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밸류업, 뭐 주주, 뭐 보호 정책, 뭐 AI 공약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실은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차분차분 좀 더 스피드감 있게 추진된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독일 증시를 뭐 못 따라갈 이유는 사실은 좀 없지 않을까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은 재정 건전성 담보하에 예. 어떤 돈을 푸는 정책, 네, 예. 네, 뭐 이런 게 될 것 같네요. 독일을 예로 들어서 독일 닥스를 보면은 좀 답이 보인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